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는데요. 최근 미 대선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선거는 사람들이 도장 찍는 그 순간까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중 피격 사건 이후로 대선 결과가 사실상 정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격을 받은 트럼프가 귀에 피를 흘리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지켜든 그 사진은 정말 일부러 연출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와,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7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좀 지났을 뿐인데 트럼프 대세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고 지금 공화당 민주당 초박빙 상황입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터질 때 그때만 하더라도 경쟁자가 바이든이었는데, 사건 터지고 일주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이후로 민주당 내 표면적인 분란 없이 굉장히 빠르게 해리스로 새 대선 주자가 정해졌는데요. 새로운 후보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놀라울 정도로 해리스 후보의 대약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도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민주당은 어려운 선거라 민주당 지지층도 선거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해볼 만한 선거가 되니까 지지층 재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해리스에게 후원한 사람 수가 바이든이 15개월 동안 모은 후원자 수보다 더 많은 걸로 집계됐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죠. 선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한편으로 단단한 열성 지지층을 가진 공화당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박빙 상황이긴 하지만 해리스 등장에 기습을 당했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바이든에서 갑자기 경쟁자가 바뀌다 보니까 해리스에 맞춰진 선거 전략이 아직 안 나와서 정체된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새롭게 등장할 이슈나 논란도 많을 텐데, 2달 이상 남은 상황이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서 이게 남 이야기처럼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트럼프 대결 구도 외에 각 진영의 부통령 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 내용이 미국 내 정치 흐름과 미국 대중들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말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양당 부통령 후보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각 후보들 개인들의 문제가 뭔지, 정치 성향이나 그들의 정책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까내리고 돋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번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과 그 둘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정 당이나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영상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미국의 유권자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에 임할 때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하고 같이 선거를 치르죠.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을 대신하는 직책이고,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부통령을 지명해서 같이 선거에 임하는 만큼 부통령 후보의 역할이나 이미지도 대선 선거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부터 선거 전략적으로 매우 치밀한 계산을 해서 부통령을 지명하죠. 흔한 예로 대통령 후보가 특정 분야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외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부통령 후보를 외교 분야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을 정할 수 있겠죠. 그걸로 유권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확장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부통령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인종,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특정 지역이나 인종 이런 부분에 인기가 높지 않다면 그걸 보완하는 전략 차원에서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도 하죠.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백인이라면 유색 인종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후보가 유색 인종이라면 또 백인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기도 하죠. 또 미국의 북동부 출신의 대통령 후보라면 남부 지역 출신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후보가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라면 부통령 후보를 좀 온건한 성향의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아이콘은 서민입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던 중산층의 천국이자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국가 미국이 그런 미국이 이제는 양극화가 극으로 치달을 대로 치닫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가마저 치솟아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계층은 이제 한 개의 직업만 가지고 생활비마저도 온전히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 제가 그냥 일부의 이야기를 부풀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찾아보셔도 알 거고 실제로 저희 채널 시청자 중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실제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미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 대중 비율도 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크게 늘어난 상태고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결국에는 말뿐이었던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만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번 미국 대선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서민이니 민생이니 하면서 말로 때우는 그런 수준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의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냐 싶을 정도의 포퓰리즘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옳다 그르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만 보자고요. 이렇게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양당이 모든 선거 전략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해리스 이 두 후보 모두 서민을 공략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과 성장 환경 자체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후보라는 거죠. 트럼프야 뭐 따로 언급할 필요 없고 해리스 역시도 흑인 아버지가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고 인도계 어머니도 카스트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으로 60년대에 이민을 와서 의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트럼프 모두 이 약점을 상쇄시키려고 서민 출신의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격전지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위해 이 지역 출신의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고 해리스는 옥수수 생산이 많아 흔히 콘벨트라고 부르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 출신의 팀 월즈를 지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부통령 후보들 경쟁이 재밌는 부분은 미국 부통령 후보까지 온 거면 둘 다 정치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잖아요. 둘 다 가난한 서민 출신인데 살아온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또 이게 유권자들에게 각자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일단 각 부통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는 오하이오주 초선 상원의원이고 84년생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벤스는 쇠퇴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지역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폭력이 심했던 아버지와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가 벤스가 어린 시절 이혼을 하고 외조모 손에서 빈곤하게 자랐는데요. 벤스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학비 마련을 하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이라크에 파병도 가고 5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오하이오주 주립대에 입학해서 정치학, 철학을 전공하고 2013년 미국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인 예일대 법학대학원까지 갔는데요. 이때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하는 등 진짜 독종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흑수저 출신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예일대 로스쿨 나와 변호사가 된 거 이거 자체로도 참 대단하기는 하죠. 벤스는 첨단 IT 기업과 세계의 자금이 모여있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인적 네트워크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에 합류를 하게 되고 벤처 투자자가 된 벤스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보수 진영의 힘있는 인사와 연이 닿아서 정치에 뛰어들고 2022년에 상원 의원까지 되죠. 진짜 짧다면 짧은 그 인생에 이런 업적을 이뤘다는 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건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벤스 자신의 성장기를 담은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책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거고요. 흑수저 출신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게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입니다. 한편 해리스가 지명한 부통령 후보 팀 월즈는 흑수저 출신은 맞는데 벤스와는 또 결이 다른데요. 팀 월즈는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학교 관리자였던 아버지하고 함께 농장 일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19세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지역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공장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다시 고향 네브래스카로 돌아와서 지역 채드론 주립대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소도시로 이사를 하고 그 지역 공립학교에서 20년 넘게 지리교사로 일을 했는데요. 지역의 풋볼 코치 일도 하면서 그 팀을 주 챔피언으로 이끌기도 했고 81년부터 2005년까지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25년간 복무하면서 포병 원사로 퇴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J.D. 벤스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없죠. 그냥 흑수저 출신에 교육학 전공하고 교사되고 뭐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한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간 그런 주변에서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튼 팀 월즈는 주방위군 퇴역 이후 2006년에 공화당 성향이 짙은 미네소타주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을 해서 당선된 이후로 미네소타주에서 주지사까지 된 인물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흑수저 출신이 주지사까지 올라간 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월즈가 특별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까지 갈 정도면 사실 까놓고 말해서 재산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월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통령 지명되고 재산을 까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미국 언론도 신기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 정계에서 부통령 후보까지 오른 인사치고는 너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대부분 할 만한 외부 연설이나 책 계약 수임권도 없었고요. 미네소타주에 가지고 있던 우리 돈 4, 5억 정도 되는 집도 2019년 월즈가 주지사에 당선되고 관사로 옮기면서 그 집도 팔았다고 하는데요.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현재 월즈 부부가 가진 투자 자산이라고 해봐야 과거 교사 활동을 할 때 교사 퇴직연금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월즈는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 중산층 그 바운더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쉽게 보기 힘든 그런 특이한 정치인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는 자수성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반면에 월즈는 동네 아저씨라는 타이틀이 붙는데요. 둘 다 똑같은 서민 출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월즈 이 사람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민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정치인에 비해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 보통은 국민들이 벤스 같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동경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보통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월즈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은 가지지만 요즘에도 저렇게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정치인이 있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드문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통은 벤스 같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서민 계층이라도 오늘보다 미래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민 계층이라도 일하면서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형편이 나아지다 나중에 40, 50대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삶에 편입되는 그런 성장하는 사회라면 대부분의 국민들도 자기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롤모델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원래 보통 그렇죠.
그런데 현재 미국 사회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흑수저 출신이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 계층으로도 넘어가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이거 뭐 기존에 돈 뿌렸던 건 장난일 정도로 엄청난 돈을 풀어버리면서 양극화는 훨씬 증폭돼 버리고 물가까지 엉망이 돼버리면서 서민 경제가 진짜 폭망이 됐거든요. 이 양극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경제지표나 지금 미국이 침체가 아닌 것처럼 포장이 되지만 진짜 생활비 걱정할 만큼 현재 서민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서민 대중들이 당장의 삶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도 희망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동경하는 그런 인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류층의 삶을 살면서 서민 코스프레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경제적으로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에 관심이 가거든요. 실제로 벤스는 자서전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월즈 같은 경우는 부통령 후보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최근 호감도 조사에서 월즈가 36%, 벤스가 27%로 나왔습니다. 비호감 조사에서도 벤스가 비호감 44%가 나왔는데 월즈가 25%로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벤스가 비호감도가 높은 건 최근 말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예전에 했던 우리나라 영화 댄싱 퀸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선거에 나간 황정민이 다른 후보와 저출산 관련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황정민은 일반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 동네 아저씨 같은 말투로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분유 가격도 하나도 모르고 애 키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출산 대책이니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애 낳으라고 하면 낳을 수 있냐고 상대 후보를 타박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방청객들이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론 영화적인 과장이 있는 거지만 그거 비슷하게 지금 월즈는 국민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말투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맥플러리라고 맥도날드 가면 숟가락 꼽혀 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 월즈가 노동자들한테 연설을 할 때도 트럼프가 맥도날드 일이라도 해봤냐, 그 사람은 맥플러리 기계 작동하는 방법도 모를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민 노동자 계층에게 공감 가는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기성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가족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난임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은 1화라든가 신경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일상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서민층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로 평상시 일반적이라면 잘 먹히지도 않는 그런 평범함을 강조하는데 지금 이 평범함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초격전지인 펜실베니아의 주지사 셔피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셔피로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될 줄 알았는데요. 언론조차도 관심이 없던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하니까 해리스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지 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해리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부통령 후보를 잘 골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언론에서는 해리스의 신의 한 수가 팀 월즈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또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는 유권자 중에 미국 민주당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성소수자라던가 이민정책, 과도한 정부 개입 등 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민주당은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미국 서부와 동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유복하게 자란 엘리트 출신이면서도 서민팔이 해가며 기득권을 챙기는 정치를 해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해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인트에서 민주당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팀 월즈를 보면서 지금 팀 월즈의 영향에 반응하는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서민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에서 평범함이 굉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정치권인데요. 연출이다,
코스프레다, 월즈도 뒤는 구릴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도 모르고요. 이기려고 부모 자식까지 팔아먹는다는 말이 있는 게 선거인데, 월즈 그 사람이 진짜 서민이 맞는지, 다른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게 연출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민심이 어떤 포인트에 더 흔들리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 변화를 보자는 거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도 초미의 관심사인 건 맞지만 서민 출신의 각 당 부통령 후보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분위기를 만드는지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도 같이 보면 미국 대선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